안녕하세요. 사연을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댁 시집살이래 시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위 세 형님들 덕에 하고 있어요. 저희 시댁이 조금 집안이 괜찮습니다. 막내인 제 남편만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나머지 시아주버님 세 분은 의사, 변호사, 교수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형님들도 아주 쟁쟁합니다. 대학교 때 어학연수, 보통은 영어권으로 한 군데만 다녀오잖아요. 그런데 형님 중에 둘째 형님은 미국에서 2년, 중국에서 2년 연수뿐 아니라 아예 학위를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형님 두 분도 각각 어학연수랑 교환학생으로 외국 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명절 때 한 번씩 모이면 대체 이게 가족 모임에 온 건지 무슨 학술대회에 온 건지 알토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형님 세 분 다 전업주부시거든요. 남편들이 잘 나가니 집에서 아이 키워 크기게 이바지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며 결혼하자마자 다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집에만 있으면 어쩐지 여기저기 아픈 것 같기도 해서 결혼하고 일을 그만두지 않았는데 참 이상하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일하는 저를 부러워하는데 오직 저희 형님쌤만 일하는 저를 안쓰럽게 여깁니다. 명절에 한 번씩 가면 형님들이 저를 몹시 갈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해요. 사방님이 조금 더 잘 버셔야 tum서도 숨 좀 돌리고 살 텐데 언제까지 그렇게 아등바등 살겠어. 아유. 네? 저 지금도 충분해요 형님. 아유 형님, tum서가 워낙 경험이 부자라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게 어떤 건지 몰라서 저럴 거예요. 하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고 스테이크도 썰어본 놈이 썬다고 그런 걸 해봤어야 좋은 건 줄 알고 목매고 달려들지. 안 해봤으면 몰라. 맞아요. 맨날 밥에 물 말아 먹던 사람이 앞에 뷔페 차려주면 불색 없이 김밥 떡볶이 갖다 먹는다잖아요. 비싼 요리 다 두고. 그러게, 혹시 둠서도 뷔페 가서 김밥이랑 떡볶이 먹어? 그냥 먹고 싶으면 먹어요. 아우, 저거 봐. 둠서, 내가 가르쳐 줄게. 뷔페 가서는 김밥, 떡볶이, 잡채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야. 무조건 해산물이랑 고기를 먹어야지. 그것도 비싼 양고기, 소갈비 이런 거. 어머 형님은 뷔페 완전 가성비 있게 드시고 오시겠어요. 그럼 나는 또 그런 데서는 돈 허투루 안 쓰지. 그렇게 저를 비난하거나 놀리면서 시작한 얘기는 하하호호 각자 자기들 자랑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어이없는 건 일한다고 안쓰럽게 여기면서 제가 무슨 일 하는지는 한 번도 묻지 않아요. 즉 관심이 있거나 정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놀리고 싶어서 한마디씩 보태는 거죠. 시아주버님들도 똑같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자기 아내들은 그래도 대학 나오고 영어도 잘하지만 아이 때문에 집에서 인내하며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아이는 유치원과 학원에서 가르치고 도우미 아주머니가 입히고 먹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먹이며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아주버님들은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저를 뭔가 삶이 고되게 억척스럽게 사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근실이 막내 동생인 제 남편에게 네가 더 잘해야 재수씨가 고생 안 한다는 둥, 너도 공부를 좀 했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거라는 둥,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제 남편 나름 참 잘하고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희 시어머니는 늘 옆으로 슬그머니 우셔서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슬쩍 눈을 한쪽 윙크하듯이 끔뻑하시면서 마치 쟤네들하고 더 이상 얘기 섞다가 속상하지 말라는 듯 그렇게 저를 위로하곤 하셨죠.
남편한테도 등 몇 번 두들겨주면서 쓰다듬어 주시는 게 위로의 전부입니다. 시어머니 말 많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결혼해서도 목소리 들은 적이 몇 번 없을 정도로 과묵하고 진중한 분이십니다. 대신 한번 말씀을 하실 때마다 굉장히 깊이 있고 들을 법한 말씀만 하세요. 나머지 형들은 수다스러운 저희 시아버지를 닮았는데 딱 저희 남편만 과묵한 저희 시어머니를 닮았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아주 잘생긴 하양이라고 해야 하나요? 워낙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셔서 그 재산 까먹지 않는 것만 해도 융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도 사업적인 수완은 있으셔서 그런지 집에서 물려받은 재산도 꽤 잘 지키셨고 사업도 잘하셔서 저희 시댁의 재산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셋을 다 그렇게 잘 키우시고 저희 남편한테도 사업 시작할 때 돈 조금 대주실 수 있었던 거겠죠. 물론 남편 성격이 묵뚝뚝하고 갈 같아서 아버님한테 초반에 빌렸던 사업 자금, 사업이 안정화된 다음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렸습니다. 오히려 돈 돌려준다고 했을 때 아버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당신 생각에는 재산 미리 불려준다 생각하고 받을 생각 없이 투자하신 건데 남편이 굳이 갚겠다고 달려드니 뭐 이런 놈이 있나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사실 미루 의사, 교수, 변호사인 시아주버님인데 아버님에게 이래저래 뜯어간 게 많거든요. 의사 시아주버님은 개원하겠다고 돈 가져다 쓰고 몇 달 만에 망해서 다시 남의 병원 페이닥터로 들어가면서 입 싹 닦았고 변호사 아주버님도 개업한다고 꽤 돈을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수 아주버님은 다른 형제들처럼 사무실을 내기는 애매하니 집 살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스러운 건 골라놓고 모자란 돈 아버님에게 받아갔거든요. 다들 시시하지만 저랑 남편이 바보가 아닌 이상 부르지는 않죠. 그래서 아마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님이 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미셨던 거였을 거예요. 다들 먼저 손 내밀어서 돈 받아갔는데 우직하고 금 같은 막내만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재산 나눠달라는 말도 안 하니 반은 신통하고 반은 답답하셨던 거겠죠. 그런데 그나마도 갚겠다고 하니 시아버님으로서는 한탄하실 만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남편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보, 그런데 부모님이 자금으로 그렇게 주신 거 굳이 뭐하러 돌려드려? 그 정도 좀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왜 받아? 내 돈 아닌데. 그리고 아무리 부모 자식 지간이지만 어쨌건 이렇게 큰 돈 왔다 갔다 하면 상속이며 중요며. 아이, 여튼 머리 복잡해져. 사업하는 집에서는 그런 거 제일 경계해야 돼. 그리고 아버지 돈 없이도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 돈을 받냐?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설명한 말이 제가 남편과 연애 결혼 조합 10년 동안 가장 길게 들은 말이었어요. 오죽하면 듣는 내내 남편이 말한 내용보다 이 남자가 이렇게 길게 말을 할 줄도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더 신기해서 넉넉히 들었다니까요. 그만큼 제 남편 말도 없고 무뚝뚝합니다. 그리고 두 번 말하게 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연애할 때도 제가 2년은 졸랐는데 결국 사랑한다는 말을 딱 한 번 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 사랑한다고 했으면 된 거지 뭘 자꾸 하냐는 거죠. 말이 땅에 떨어지면 그냥 그걸로 끝인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좀 서운했죠. 여자들은 가끔 좀 튕기면서 좋으면서도 싫다고 하고 한번 돌아지는 척하면서 괜히 어깃장도 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게 잘 통하지 않습니다. 놀러가서도 제가 뭔가 서운해서 나 안 가, 자기 혼자 가 그러면 정말 두 번 묻지도 않고 저를 두고 혼자 가버립니다. 입력 대비 출력이 정확한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정말로 둘이 공원 앞까지 갔다가 저 두고 혼자 가버린 적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 나이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혼자 악착같이 야간 개장 시간까지 하리 퉁퉁부투로 둘이 공원에서 놀고 나왔는데 글쎄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왔어? 그리고 왔으면 전화를 하지. 혼자 있고 싶다며. 그런데 집에 혼자 가는 건 위험할 것 같아서 데려다 주려고 기다렸지. 그때 사실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데 진짜 빚만 못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돌려 말하고 비유해서 말하는 걸 싹 그만뒀습니다. 맞춰줘야지 어쩌겠어요. 하지만 연애야 그런 식으로 한다 쳐도 이런 사람이 대체 어떻게 사업을 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는 이런 성격이라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딱 결정하면 하세요, 혹은 하지 마세요. 그 두 개 말만 하면 끝이더라고요. 당연히 직원들이 알아서 뭔가를 해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쿵 저렇쿵 말이 없답니다. 그러니 직원들이 자연스레 남편이 하려고 했으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며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라는 이유를 찾아내서 하게끔 만드는 솔루션을 가지고 오니 어떻게 보면 남편의 그 무뚝뚝한 게 직원들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한번 사업 초기에 직원 몇 명 없을 때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집들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저희 대표님 엄청 과묵하신데 그래도 다 생각하고 이끌어주셔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래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남편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내 벤처를 허락해 주신 남편이 원래 다니던 회사 대표님도 오셨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슬그머니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우리 최 부장이 우리 최 대표가 사람이 말이 없고 저기 대체 혀가 있나 없나 싶을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친구인 건 알고 있죠. 그럼요. 알죠. 아니까 결혼했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 있을 때마다 극식음 한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고 너무 속상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아주 단단히 흥분염을 내줄 테니까.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도움받은 게 많아서 그런 식으로라도 갚아야지. 아휴, 저 정말 사모님 도움받는 것도 잊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좀 힘들고 도와달라고 하면 꼭 좀 도와주세요. 제가 듣고 아니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남편이 잘 됐으면 해서 하는 거죠. 그게 돕는 거죠. 그게 진짜 내주지. 어쨌건 오늘 요리도 맛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제서야 저는 남편이 집에서만 무뚝뚝한 게 아니라 밖에서도 꼭 해야 할 말 외에는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자기 구실 잘하고 일 잘하니까 제가 뭐라 그럴 일은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말없는 게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몹시 답답한가 봐요. 특히 저희 형님들이요. 명절 때 만나면 항상 그거 가지고 저한테 약간 위로한달까 존중한달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게 몹시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형님들이 저만 보면 이렇게 뭔가 가르치려고 들고 이것저것 참견하는 게 영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다 결혼 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만 나왔거든요. 하지만 대학교 갈 수 있었어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사정이 있어서 굳이 대학교를 가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고 부모님도 그 결정에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 선택대로 안 간 대학인데 처음에 형님들 만나는 자리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구구절절 설명할 생각으로 입을 딱 열었는데 제 남편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나왔어요? 뭐라고요? 고등학교 나왔다고요? 아니, 그럼 그죠? 그때 서로 주고받는 형님들의 눈빛을 보고 뭔가 풀이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몹시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남편님이 주정권은 다 좋다는 듯이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한 표정을 하고 가만히 형님들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형님들도 더 이상 물어보는 건 뭔가 실례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자리에서 묻지 않고 이후에 말끝마다 뒤끝이난 사람들처럼 한마디씩 붙였습니다. 그래도 대학 생활을 해봤어야 이런 것도 경험했을 텐데 외국도 좀 나갔다 오고 그래야 사람이 견문이 넓어지는 건데 등등 계속 말끝마다 대학 때 하면서 저를 엄청 dum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건 제가 대학을 안 간 거를 저희 부모님이 저를 약간 방치하고 내버려두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1년 뒤에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임신 축하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형님들 돌아가면서 친정에서 저를 키운 것처럼 너무 방임주의로 키우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자랄 때 한 번도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말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냥 너무나 자유롭게 자랐습니다. 예컨대 이런 식이었어요. 동화책을 읽다가 제가 아빠에게 한 번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그런데 사자는 정말로 이렇게 커요? 왜냐하면 그 동화책에 사자와 토끼가 그려져 있는데 토끼는 아주 작게 그려져 있고 사자는 엄청 크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어린 저로서는 동물이 그렇게 크기가 다르다는 게 몹시 궁금했었던 거죠. 그랬더니 저희 아빠 출근 준비를 하시다 말고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해서 막 무슨 얘기를 하시더니 옷을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청바지에 편안한 티셔츠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은 아빠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확인해볼까? 지금? 그럼 궁금한 게 생기면 당장 확인해야지. 그렇게 아빠는 회사에 그날 휴가를 내고 저를 데리고 동물원에 가셨습니다. 당연히 엄마도 데려가셨죠. 이미 아빠의 그런 성격에 익숙하신 저희 엄마는 이렇게 흥나시더라고요. 갑자기 동물원 가니까 너무 기분 좋네. 우리 딸이랑 오늘 하루 동물 엄청 많이 공부하고 와야겠다. 대신 갔다 와서는 그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재미있는 동화를 한번 가서 만들어 와보자. 동화 작가였던 저희 엄마는 그렇게 한 번씩 저랑 나들이를 갈 때마다 우리 둘만의 동화를 만들어서 오는 걸 나름의 미션으로 제안하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는 정말로 사자가 엄청 큰 동물이라는 것도 배웠고 엄마와 함께 사자에 대한 동화도 한 편 쓰고 코끼리에 대한 동화도 한 편 쓰고 곰에 대한 동화까지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날 본 동물을 그리고 글로 쓰면서 저도 모르게 자연스레 동물 박사가 되었거든요. 매사가 그런 식이었어요. 분수를 배울 때는 아빠가 피자를 사서 조각을 나눈 후 개념을 알려주곤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를 배울 때는 전선과 쿠킹 휠로 온갖 실험 도구를 만들어서 직접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단편적으로 평평한 것이었다면 늘 집에서는 입체적이고 경험적인 것들을 배웠습니다. 절대 저희 부모님이 저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엄마 아빠의 즉흥성으로 인해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이셨기에 제가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너무나도 흔쾌히 그거는 네 결정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면서 두 번 묻지도 않고 허락해 주실 수 있었던 거였겠죠. 그리고 이날 이때까지 저는 한 번도 그걸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제 남편도 저의 모든 결정을 존중해 주는데 딱 저희 형님들만 그렇게 저를 무시하며 대학 교육도 못 받은 불쌍한 사람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또 다른 판단의 기준이 생기고 조건이 달라지면 아마 그걸 가지고 또 괴롭히기 시작할 거야. 그런데 맞추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 그냥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해. 우리 형들도 똑같은 사람들인 거 알잖아. 부부는 일심동체고.
유유상 중이라는 말처럼 하종 메뚜 같은 사람들이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그 집 형제 중에 남편만 살짝 돌연변이 같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남들 시선이 중요하고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죠. 제가 첫 결혼기념일 때 남편이랑 두 숙자 쉼터 봉사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갔던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한 번 그 봉사를 다녀온 후에 한 번 더 가고 싶다라는 의견을 줬고 저는 그럼 우리도 다른 의미 있는 날에 한 번 가보자라는 의견에 다시 남편에게 전달했거든요. 그렇게 정해진 날이 저희의 결혼기념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혼기념일 때 두 숙자 쉼터에서 봉사를 했다고 하니까 형님들 반응이 정말 의외더라고요. 둘째 형님은 뭔가 깨달았다는 듯 이러셨습니다. 어머, 그거야말로 더블리스 오블리젠데 나중에 우리도 한번 하고 사진 좀 찍어야겠다. 그런데 희한하네. 둠수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대? 서방님이 하신 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순간 제가 뭘 들은 건가 싶더라고요. 아니 붕서가 사진 찍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형님 중에 하나가 또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둠서네는 딱히 그런 붕서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도 아닌데 굳이 왜 그런 데 가서 그런 고생을 했어? 아, 혹시 SNS 같은 거 열심히 하나? 사진 필요했어? 그 순간 제가 대체 이걸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아니 봉사가 무슨 보여주기식 행사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한번 헐겁봤는데 남편이 미간에 징그리고 그냥 고개를 쓱쓱 젓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말 섞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거든요. 남편이 굳이 얘기하지 않는데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나 싶어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저의 진심, 저의 캐릭터를 좀 알면 형님들이 그래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형님들이 저를 인정할 기미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무시하는 강도가 조금씩 강해지고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지간한 얘기는 별로 속상해하거나 자존심을 상해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저런 신경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딱 한 번 정말 너무너무 속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유방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니 속옷이 영 불편해진 모양이었어요. 좀 비싼 속옷들은 가슴에 크게 부담되지 않게 편안한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엄마 좀 편안한 속옷 사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백화점을 갔습니다. 백화점 속옷 비싸죠. 일반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는 비싼 거 저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안채값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돈 버는 사람이고 암 때문에 고생하신 엄마한테 좋은 속옷 정도는 사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다른데 말입니다. 백화점 매장에 가서 이것저것 속옷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절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둠서가 여긴 웬일이야? 저희 셋째 형님이었습니다. 아, 형님, 저 속옷 좀 사러 왔어요. 아, 이 브랜드로? 둠서가 이 브랜드를 알아? 그 말에서부터 이미 좀 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속옷 브랜드잖아요. 아니, 여기 꽤 비싼데. 요즘에 서방님 사업 잘 되시나 보다. 아, 그 사람이랑 상관없이 그냥 저희 엄마 좀 사드리려고요. 어머 세상에, 엄마랑 사이가 많이 좋은가 봐. 이런 것도 막 덥석덥석 사드리고. 그때부터 제 기분이 조금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제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속옷이 무슨 어디 외국 디자이너가 만든 속옷인데 금액대도 좀 있고 각 타임마다 한정적으로 나와서 사기도 힘든 그런 속옷이라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엄마가 편하게 입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온 거였는데 자꾸만 그 뉘앙스 자체가 네가 감히 이런 데서 속옷을 사?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영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형님이랑 헤어지려고 했죠. 그런데 참 끈질기게도 계속 저한테 쫓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인즉슨 제가 백화점 와서 쇼핑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백화점에 와서도 이런 명품 매장에서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다는 겁니다. 저를 여기서 만나서 자기가 너무 놀라서 신기했다는 그런 얘기를 지치지도 않고 옆에서 둘러둘러 하더라고요. 아니 뭐 제가 뭐를 god았습니까? 그리고 백화점이 그렇게 훌륭한 분들만 오시는 그런 곳인가요? 그냥 자기 물건 필요하면 물건 사러 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 자체가 그동안 대체 나를 어떻게 봤길래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날 형님하고 대충 얘기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내 기분이 안 좋았지만 남편한테 말해봐야 별다른 반응도 오지 않을 것 같고 해서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에 시댁에서 모두가 모였을 때였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셋째 형님이 갑자기 다른 식구들한테 며칠 전에 저를 백화점에서 봤다며 그 백화점 브랜드에서 제가 쇼핑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북한 곳을 제가 간 것도 아니고 신기한 곳에서 저를 봤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기분이 영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첫째 형님이 영어로 뭐라고 막 하시는 거 있죠? 그 브랜드명과 섞어서 영어로 얘기를 하시는데 다 그냥 느낌상 그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그냥 영어로 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랬더니 셋째 형님이 너무나 화사하게 웃으면서 또 영어로 막 대답을 하더라고요. 두 사람 얘기를 듣던 둘째 형님이 영어로 슬그머니 기어들면서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왜 갑자기 잉글리시 타임이에요? 우리 이제 영어로 얘기해요? 근데 나는 너무 좋다. 형님이랑 둥서랑 다 영어를 잘하니까. 나 안 그래도 영어 쓸 데가 없어가지고 어학연수 갔다 온 거 말짱 헌탈까봐 조금 불안했거든요. 더 듣기 전에 어디 회화 수업이라도 들어야 하나 했는데 앞으로 형님 둥서랑 영어로 얘기하면 되겠다. 완전히 회화 연습되고 너무 좋은데요. 그래? 그럼 앞으로 우리 기회 될 때마다 영어로 얘기 좀 하지 뭐. 그렇게 시작된 셋의 영어 타임은 이후로도 종종 계속되었습니다. 저야 뭐 그러거나 말거나 별 신경 쓰지 않고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그냥 내가 있게 가련다 하고 살았죠. 늘 그런 저에게 와서 어깨를 두들기며 눈빛을 보내주는 건 저희 시어머니 분이셨고요. 시어머니는 형님들 얘기에 별로 흔들리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며느리들이 이렇게 많아도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누구의 말에도 일이 일비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늘 긍정하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아마 형님들은 그래서 시어머니가 좀 불만이기는 했을 겁니다. 누구 하나 잘난 척을 해서 그 잘난 척을 받아주는 부모가 있어야 그 부모 앞에서 나 잘났네 너 잘났네 하면서 뽐내고 뻐기는 맛이 있을 텐데 잘났던 못났던 다들 새끼다 하고 품어주시는 분이니까요. 영 자기네들이 잘난 척을 할 것이리다 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한테야 그런 시어머니가 금평하고 좋았지만 아마 다른 형님들은 시어머니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형님들이 시어머니를 불편하게 생각했다는 거는 얼마 뒤에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사건 때문이었어요.
저희 시아버지 평소에 그래도 나름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겨울에 한 번 넘어져서 다친 고관절이 회복이 채 되지 않으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오래 고생하시다가 결국 폐렴이며 기타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노인들이 참 무서운 게 다리를 다쳐도 다른 곳에 합병증이 생기면 그걸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황망하게 저희 시아버지를 보내고 저희 시어머니는 장례를 치르자마자 바로 쓰러져 버리고 마셨습니다. 어쨌든 여성스럽고 수다스러운 저희 시아버지와 과묵하고 말없지만 숙성 깊은 저희 시어머니는 남녀가 좀 바뀐 것 같은 캐릭터긴 했어도 몹시 금슬이 좋으셨거든요. 저희 시아버지 밖에서 아무리 즐겁게 놀다가도 저희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 보이면 그 자리 피하고 음식 사들고 집으로 바로 달려오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평생 서로가 첫사랑으로 알콩달콩 사시던 분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으니 저희 시어머니 얼마나 충격이 크셨겠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장례 치르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시어머니는 입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입원도 그냥 과로, 피로 이런 걸로 하신 게 아니라 이러다가 혹시 줄초상 치르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관관 앓기 시작하셨어요. 열도 엄청나게 나고 헛소리도 하시고 2번 정도 정신도 잃으셔서 저희 자식들은 아버지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 간병에 흔히 쏙 빠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머님이 힘들어하시는 그 와중에 저희 형님들 뭔가 분위기가 수상하더라고요. 저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자꾸만 셋이서 어디론가 나가 뭐라고 얘기를 나누는데 한 번은 제가 지나가면서 쓱 들었더니 재산분할 유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아니 어머님이 이렇게 쓰러져 계시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재산분할이며 유산 얘기를 하고 있나 싶어서 가만히 노려보았죠. 제 눈빛에 느꼈는지 셋째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중요한 얘기는 영어로 하면 어떨까요? 개나 소나 다 알아들으면 보안도 문제가 있고.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나라 말은 단어가 중의적이라 이 말 저 말하다 보면 정확하게 그 말의 뜻이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근데 영어는 몹시 직관적인 말이잖아. 차라리 중요한 얘기할 땐 영어로 하는 게 낫겠어.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셋이서 신나게 영어로 떠들어대더라고요. 딱 느낌에 재산을 어떻게 되돌리고 어떻게 나눠 가질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슬그머니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형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뭘 어떡하긴 어떻게 해? 법에서 좀 만들어야지. 형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건 법이 더 중요한데 뭐. 그렇겠지? 그래도 아주버님이 변호사신데 불법을 하진 않겠지? 그거 다 모를 일이야. 내론 안 부리라고. 원래 내가 하면 룸에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 남편은 그때도 아주 짧게 그 한마디 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뭐 그러려니 했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희는 형제들끼리 과하게 재산을 나눈다고 해도 제 남편 성격에 거절하고 안 받을 게 뻔했거든요. 굳이 그럴 거 제가 있어서 미리부터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님들 점점 이상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큰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 그럼 어머님한테 일단 상속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거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되면 금액이 커져서 상속세가 아주 많이 나올 거라고. 맞아요, 형님. 요즘에 상속세로 다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참에 어머님이 우리 집을 한 채씩 사주게 하는 게 어떨까? 집이요? 그것도 증여가 될 텐데. 아니, 우리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일단 사고 어머님이 한 차로 돈 뽑은 다음에 그거를 우리한테 조금씩 한 차로 주시는 거지. 아,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런데 형님, 그러지 말고 어머님한테 금부치를 좀 사시게 할까요? 금부치? 무슨 금부치? 굴드바 같은 거? 그런 거 금액기름 남고 그러지 않아? 그렇죠. 굴드바 같은 경우는 다 기록돼서 걸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금거북이, 행운의 열쇠, 금으로 된 두꺼비 이런 거예요. 그런 것 좀 어머님이 사 모으시라고. 그래서 그걸 자식들한테 주면 어때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그러지 말고 우리 이참에 차를 한 대씩 바꾸는 건 어때요? 다들 차 바꿀 때 되지 않았어요? 그무가 자식한테 차 사주는 것도 상속이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어머님한테 우리가 차 살 돈 빌렸다고 차용증 써서 드리고 금 좀 받지 뭐. 어차피 다들 용돈 드릴 거 아니야. 그거 계좌로 보내고 부채 상환하는 거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 어머, 그것도 괜찮네요. 어차피 우리한테 빌려줬다 그러고 우리가 갚았다고만 하면 되니까. 맞아요. 형님이 돈 갚은 것도 그냥 어머님 통장에다가 돈 넣고 그 통장에 현금카드 만들어서 저희가 쓰고 다니면 돼요. 같이 골프 연습장 다니는 사람이 매번 현금카드만 쓰길래 저희가 왜 저러나 했더니 글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 슬그머니 뭐 당연히 물려받을 거 규모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쓰는 방법 갖다 쓰는 게 그게 제일 안전할 수 있어. 이참에 썩 다 정리해서 규모 좀 되면 아예 재단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3형제 세금 세탁 좀 해댔어도 좋겠네요. 우리 큰형님이 대표하시고 둘째 형님이 이사? 저는 감사? 어머, 그 생각은 못했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어. 후원금도 받고, 어머, 다들 역시 배운 사람들이라 머리가 팽팽 돈다 진짜. 아니, 이 와중에 다 너무 웃기네요. 툼서, 지금 3형제라 그런 거 알아? 막내 서방님 너무 확 빼버리는 거 아니야? 읍스, 아유, 죄송해요. 아니지, 내가 형님한테 죄송할 건 아니죠. 제가 이래요. 자꾸 까먹어. 존재감이 미미해서 그런 건가? 뭐, 나도 그래. 어차피 막내 부부는 사는 세상이 다르잖아.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고 뭐하건 여튼 둘 다 관심도 없을걸? 만약에 재단 설립할 거면 어머니 살아 계시는 동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도 이런 건 살아생전 전 재산으로 설립하고 언론에 사진도 좀 나가고 그래야 분위기가 좋던데요. 그래야지. 설립 때 인터뷰도 좀 하고 그래야 돌아가시자마자 추모 행사고 하면서 바로 돈 들어올 구석들이 만들어지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어머님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렇게 시리에 빠져 쓰러진 채 힘들어하시는데 며느리라는 사람들이 어머님이 회복하시고 나면 어떻게 재산에 빼돌릴까 그걸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없고 화나고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점점 점입가경이었어요. 결국에는 얘기가 어디까지 나왔느냐면 어머님이 해외에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해외에서 매각한 후에 그 돈을 나눠 갖는다는 얘기도 나왔고 자식들이 골프장 회원권을 하나씩 갖는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건 뭐 금부치 차 이런 건 해교더라고요. 아니 아버님 재산이 그렇게 많았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어머님한테 한 푼도 남겨놓지 않고 타이타이 털어가야 저 사람들 속이 시원할까 싶기도 하면서 얄미우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중 점정은 둘째 형님의 얘기였어요. 그러지 말고 이참에 재산 싹 정리해서 우리가 금붙이며 해외 부동산, 해외 골프장, 국내 골프장 회원권, 콘도,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아, 시골의 땅이랑 집 이런 걸로 나눠서 다 같이 공평하게 받고 어머님은 그냥 지금 사시는 집에 부기지로 내서 계속 사시게 하는 건 어때요? 어머,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어차피 생활비 그렇게 많이 안 드실 거고 지금 집 시세로 부기지로 나시면 앞으로 10년 정도는 충분히 사실 텐데 그 이후에 돈 들어가는 건 각자 집에서 조금 가출하면 되지 뭐.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저희가 어머님 구류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쨌건 있는 재산 조금도 세금 덜 내고 지혜롭게 받자고 이러는 거니까. 그리고 그때 돼서 막내가 중부셔도 되죠 뭐. 어머니랑 있었던 물리적 시간이 제일 적어서 애틋할 텐데 가시기 전까지 같이 있으면 좋지 뭐. 어머 그러네. 안 그래도 어머님이랑 제일 닮았잖아. 막내 서방님. 그리고 동서도 어머님이랑 잘 맞고 그럼 되겠다. 세상에 무기지름 별로 필요 없겠네. 아예 집도 정리하고 막내네로 들어가시는 건 어때요? 설마 그래도 사업하는 집인데 돈 받겠어요? 가끔 용돈 개념으로 돈 10만 원 dum서 주어주면 되지 않을까? 당장 그렇게 하는 건 남들 보기에도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그건 일단 큰 그림 그려놓고 한번 방법을 만들어보자. 이게 재산 정리랑 어머님 거취가 한 번에 정해지면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 단기적으로 해야지. 아우 그럼요. 부모 재산 터벅자고 이상한 계획 세우는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우리는 질적으로 다르죠. 우리는 절세를 위해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제가 듣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어떡하든 자기네들은 다르다며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앉아있는 꼴들이 아주 어이가 없고 꼴사납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형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줬더니 저희 남편 또 이렇게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내뚜. 뭐 내뚜라니 내뚜야겠지만 제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머님의 입원은 점점 길어졌어요. 아무래도 한번 쓰러지신 분이 기력이 딸리니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들은 처음에는 어머님 병원에 번질나게 지내들더니 장기적으로 길어지니 병원도 찾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만 어머님한테 꾸준히 가서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말도 걸고 하며 어머님을 돌봤습니다. 한 번씩 형님들이 올 때마다 빈말로 대충 궁치사든 하더라고요. 동서가 수고하네. 회사도 다니고 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머니까지 돌봐주니 우리가 참 동서불낯이 없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절대로 자기네들이 순번정해서 오겠다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얄미웠지만 부모에 대한 효도를 누군가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다만 저 사람들이 어머님 재산에 싹 빼갈 거란 생각을 하니까 그거 하나는 좀 부하가 지미롭습니다. 게다가 병원에 와서도 형님 셋이 여모로 계획을 세우는 건 계속되더라고요. 어머님이 누워 계시고 어차피 못 알아들으시니 말이니까 아주 편하게 자기네들끼리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카페 같은 데 모여서 하거나 전화로 하지 점심사납게 꼭 셋이 같이 병원에 와서 그러고 떠들다가는지 아이돌이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형님들이 한 번씩 왔다 가면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보호자들이 형님들이 혹시 외국 사람이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한 명씩 오는 것도 아니고 셋이서 콤분난이 삼총사처럼 몰려다니며 영어로 떠들어대니 저로서는 민망하지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런 사람들한테 형님이라고 해야 되는 저도 좀 짜증이 나고 며느리라고 저런 사람들이 와야 하는 우리 어머님도 좀 불쌍했습니다. 후배기도 비치지 않는 우리 아들 셋은 짜증이 났고요. 하여간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6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해 계셨습니다. 생각보다 몹시 오래 계셨죠. 자식들은 어머님을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 어쩌냐 했지만 어머님이 너무나 집에 가고 싶다는 의지가 정확하셔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됐어요. 간만에 온 가족이 한 집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딱 5살이거든요. 할머니가 태어난 게 너무 좋았는지 할머니한테 와서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글쎄 영어로 할머니 집에 와서 너무 행복해요. 할머니 이제 아프지 말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유치원에서 영어를 좀 배운다더니 발음도 나쁘지 않고 문법도 정확하고 꽤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들이 눈이 둥그렇게 뜨면서 저와 제 아들을 둥시에 바라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영어를 못하는데도 애가 저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게 말이야. 요즘에는 밖에서 아무리 교육을 해도 집에서 하는 교육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도 집에서 영어 동화나 이런 거 많이 틀어주나 봐. 저도 남편과 오래 살다 보니 남편 닮아가는지 길게 말하기가 싫더라고요. 이러쿵 저러쿵 대답하는 것도 같잖아서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저한테도 와서 영어로 몇 마디 중얼거리며 자기가 원하는 바를 요구하더라고요. 제가 아들한테 그거 이따가 해줄 테니까 이때는 가서 놀고 있으라고 대답했더니 셋째 형님이 막 웃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알아듣긴 하나 봐.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히어링은 좀 돼. 그 줄이라도 듣기들은 좀 하긴 하지. 제가 얼른이 죽죠. 말을 섞어봐야 뭐하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는 옥스퍼드 잉글리시만 써야겠다. 조금 그거 번호로 단어가 어려워져야 이상하게 듣고서 해석하는 일이 없지. 그러게요 형님. 저 사실 포시 잉글리시, 옥스퍼드 영어 이런 거 궁금만 했지 쓸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참에 우리 영어 회격을 조금 높여봐요. 그런데 그 광경을 가만히 보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아주 낮은 목소리, 매서운 얼굴로 형님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유치한 영어였죠. 그런 식으로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너희 셋, 그 누구도 발음이 훌륭하지 않아. 어디서 그저 그런 발음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영어 쓴다고 가불어. 새 형님의 얼굴이 그야말로 불처럼 굳었습니다. 첫째 형님이 입을 버금거리면서 간신히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영어 하세요? 둘째 형님이 더듬거리며 말을 덧붙였어요. 아니, 발음도 너무 좋으신데요? 어머님, 왜 영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왜지? 왜 하시는 거지? 그제야 시어머니가 싸늘한 얼굴로 옆에 장승처럼 서 있는 아들들을 향해 역시 영어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처녀때 외교관 비서였어. 네 아버지랑 결혼하면서 그만두긴 했어도 외교관 비서를 6년 했어. 내가 영어를 못해서 안 하는 줄 아니? 그리고 너희, 내가 영어 못한다고 우만 얘기 다 내 옆에서 짓거리더라. 그리고 넷째야, 너도 들은 게 좀 있지? 어머님이 저를 보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형님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셋째 형님이 뭔가 불안하지만 아내의 거라는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리시더라고요. 뭘 알아들었겠어? 그냥 대충 듣기만 알았겠지. 그래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일단 재산 분할하는 거 열심히 논의하시던데요. 형님들 계획에 따르면 일단 어머니는 금거북이 사셔야 될 거고요. 땅도 사주셔야 될 것 같고 차도 사주셔야 될 것 같고 해외 부동산도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돌아가시기 전에 싹 다 팔아서 장학재단 만드셔야 될 수도 있고요. 사는 건 저희랑 사시고요. 여튼 형님들 계획에 의하면 그래요. 둘째 형님이 깜짝 놀라며 제게 묻더라고요. 뭐야? 툼서가 그걸 다 어떻게 알아들었어? 툼서도 영어 할 줄 알아? 진짜로 다 알아들었다고? 제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대답을 하려던 그 순간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은 성격대로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다들 이 중요한 순간에 전화 좀 안 받으면 안 되나 하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제 남편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무심하게 전화 받아서 야무지게 통화하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타이밍도 이런 타이밍이 있을까 싶게 딱 제가 하려던 대답에 힘을 실어주는 전화가 오지 않았겠어요.
예, 대표님. 예. 안 그래도 같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남편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옛날 회사 대표님이 이번에 미국 실리콘밸리로 출장을 가셔야 되는데 통역사가 영 마음에 안 든다고 당신이 좀 해줄 수 있냐고 묻네. 그러자 형님들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하면서 제가 아닌 제 남편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퉁서가 실리콘밸리 통역을 할 정도라고요? 그러면 정말 영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예의 그 무뚝뚝한 표정과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람 교포예요. 미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 영어랑 프랑스어, 중국어까지 우리 말처럼 해요. 맞나? 라틴어도 좀 한다고 했나? 학교에서 배워서? 그건 그냥 조금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스페인어. 맞다. 워낙 할 줄 아는 말이 많아서 만날 헷갈려. 어디 좀 써붙이고 다니라. 남편도 형수님들 행태에 뭔가 빈정이 단단히 상했는지 형수 안 하던 쉰소리를 다 해가면서 제가 여러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형님들은 물론 시아주버님들도 다들 벙친 얼굴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우리는 구줄이라 그래서. 저 고등학교 초기 졸업하고 그냥 바로 취업했어요. 보통 다들 취업하려고 대학 가는데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취업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형님 쓰시는 중국어 그거 북경어 아닌 것 같던데 약간 성조가 이상하시더라고요. 중국인 앞에서는 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잘 아는 중국어 대학 교수님 있는데 개인과에 연결해 드릴까요? 발음 교정 한번 받아보실래요? 그제야 저한테 전혀 관심 없던 형님과 아주버님들이 저한테 직업을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거 아니었어요? 최수씨 무슨 일 하는데요? 저 AI 개발자예요. AI 개발자요? 그거 연봉 엄청 높지 않나? 할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서 부르는 게 몸값이라던데. 그러면 영어로 AI 개발한다고요? 네. 아무래도 팀을 꾸리면 대부분 외국인들이라 그냥 저희는 영어로 소통하는 게 훨씬 편해요. 굳이 한 회사에 있을 필요 없어서 국내 유명한 대기업체의 AI 개발자 팀이랑 프리랜서로 같이 일해주고 있고요. 와,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셨지? 굳이 말할 필요 있나요? 무슨 일 하냐고 빈말이라도 물어본 적 없으시기도 하고. 얼마 전에 AI 관련 특허침해 건으로 소송 하나 들어온 거 있으시죠? 그 의뢰 회사가 이번에 제가 일하고 있는 그 회사예요. 용어 어려워서 고전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구문료 저렴하게 받고 도와드릴게요. 그제야 아주버님과 형님들의 얼굴이 하얘지면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라고요. 어머님이 말씀에 이어나가셨습니다. 네 시아버지 출장 다닐 때마다 내가 괜히 따라가는 줄 아니? 통역해주러 갔어. 그러다가 쟤를 만났다. 너무 탐나는 애라. 내 막내 아들 소개시켜줬고 고맙게도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미국 땅 떠나서 한국으로 와주겠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그런 아이를 내 며느리 셋이 그렇게 무시하며 홀대를 하는데 애가 성격이 무난하니까 이런저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너희 무시 그대로 받고 살았던 거라는 거 모르겠니? 그제서야 형님들이 사색이 되며 저한테 슬금슬금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따로 나가서 얘기를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한 번 틀어지면 아닌 건 아닌 성격이거든요. 제가 어깨를 으쓱하며 형님들한테 아주 고급스러운 옥스퍼드 잉글리시로 다다다 쏘아붙였습니다. 얼굴을 보아하니 제 말을 반도 못 알아들은 것 같기는 했지만 어쨌건 유지는 이거였어요. 어머님 재산 그런 식으로 빼돌리려고 하는 거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합법적인 일이에요. 어차피 어머니도 대충 알고는 계시지만 저는 지금까지 들었던 사실을 모두 어머님께 말씀드릴 거고요.
형님들은 앞으로 내 앞에서 영어를 쓰시던 말던 상관은 없지만 더 이상 그런 식의 뒤로하는 작전은 안 짰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저희 시어머니는 제 말을 다 이해하고 알아들으셨는데 형님세분은 제가 빠르게 발음 굴려가며 말하니까 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할 말 다 하고 남편한테 쿨하게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Let's go! 남편이 말없이 자기 엄마 어깨 한번 툭툭 두들기고 건강관리 잘하시라는 말을 남기고 저를 따라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뒤에서 아주버님들이 형님들에게 재산 얘기는 뭐냐, 또 우리 모르게 무슨 일을 꾸민 거냐 추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형님들이 아주버님들한테도 말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일을 꾸몄던 모양이에요. 형님셋과 아주버님셋이 과연 어머님한테 어떤 얘기를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속은 시원합니다. 앞으로 형님들한테 아주 고급스러운 영어로 늘 대해드리려고요. 그리고 애타게 찾으며 부러워했던 거를 슬슬 제 아이에게 한번 해주려 합니다. 형님들이 늘 대화하면서 가장 부러워했던 게 가족 중에 미국이나 영국에 친척이 있어서 방학 때마다 아이를 보내는 거. 그거 정말 많이 부러워했거든요. 아이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영어 환경에 노출되는 그런 게 최고라며 사돈의 발준이라도 있으면 보내고 싶다고 그랬는데 제 아이 친정으로 보내려고요. 저희 부모님이 워낙 자유방임주의자라 앉아서 공부를 하고 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어로 더들며 신나게 놀다 오면 제 아이도 영어 능력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놈마들이랑 한번 영어 대화 시켜봐야겠어요. 어디 얼마나 알아듣고 대답하는지 한번 두고 볼까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